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연구개발비 예산 항목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제가 이 항목에 대한 그 용도를 제가 뭐 개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만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가끔 용어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용어부터 먼저 좀 정립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직접비, 간접비를 비목이라고 부르죠. 비목, 그죠? 인건비, 재료비, 활동비, 수당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세목, 그죠? 세목이라고 부릅니다. 세목. 그리고 여기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의비, 뭐 전문가 활용비, 또 뭐 여비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세목, 그죠? 세목 내에 더 세분화된 그 목이다 해서 세세목.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워낙 많이 하시는데 용어가 통일이 돼 있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좀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볼게요. 세목 간의 변경이다. 세목 간 변경. 즉 다시 얘기하면 활동비가 남아서 재료비로 쓰겠다. 남은 활동비를 재료비로 쓰겠다. 이거는 세목 간 변경이잖아요. 그죠? 세목 간 변경. 세목 간 변경은 통보성 변경 사항이다. 이 얘기는 승인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사업관리 시스템에 그 세목 예산간에만 변경을 해서 등록만 하시면은 통보된 걸로 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의 승인받을 필요 없고 더더군다나 회계법인에다가 승인받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은 애시당초 뭐 승인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목간 변경은 통보성 변경이니까 우리 사업관리 시스템에 예산만 변경을 해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목 내에 세세목 간의 변경, 예를 들면 회의비가 남았어요. 회의비가 남아서 여비로 좀 돌려 쓰자 이런 거 세세목 간 변경이잖아요. 그죠? 세세목 간. 세세목 간의 변경은 승인성도 아니고 통보성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자체 변경 사항이다. 기관 내부에서 내가 활동비 중에 회의비가 이만큼 남아서 여비로 돌려 쓸게요 라고 내부에서 그냥 결제만 받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관리 시스템에 뭐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등록할 칸도 없어요. 어차피 세목 단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세세목 간의 변경은 내부에서 그냥 결의만 거치면 된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승인받을 필요 없고 뭐 사업관리 시스템에 뭐 예산 변경할 필요도 없이 내부 변경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목 간의 변경, 직접비와 간접비 간의 변경. 예를 들어서 연구 활동비가 남았는데 특허 출원 등록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활동비 남은 거를 특허 출원비로 돌려서 쓰겠다. 그러면 직접비를 간접비로 바꿔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 비목 간 변경인데, 직접비를 간접비로 바꿔서 쓰실 때는 그 간접비 고시비율 범위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 그 비영리 기관들은 그 고시비율 따로 그 정해진 데들은 그 고시비율까지 증액 가능하지만 전문기관 승인 필요하고, 우리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그 기술개발과제 10%니까 10%까지 그 아직 여지가 있으면은 증액도 가능한데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거꾸로 간접비가 남았다. 특허 출원비가 남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로 돌려 쓰겠다. 즉
간접비를 직접비로 돌려쓰겠다 이럴 때는 통보성 변경 사항이다. 그래서 사업관리 시스템에 예산만 변경해주면 된다. 그 세목 예산만 변경을 해주면 통보된 걸로 보고 가능하다.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 부분을 제가 한 5분 정도 내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사용 용도 부분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인건비,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급여 중에 일부를 이제 연구개발비로 지급을 해주시는 건데요. 참여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도 가능하다. 인건비로, 직접비의 인건비로. 다만 조건이 비영리 기관, 연구부서 소속. 연구부서에 소속이 됐다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면은 출연연의 연구지원 전단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분들 빼고 진짜 연구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신 지원 인력 분들은 직접비로 인건비 쓸 수 있다. 그리고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인건비 지급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학생 인건비, 대학이나 특정연, 정부 출연연에서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얘기를 한다. 방식은 그냥 인건비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장비비, 구입, 임차, 운영, 유지비입니다. 시설 장비비는. 구입, 임차비는 그냥 말 그대로 구입, 임차 비용이고요. 운영, 유지비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 범위가 좀 중요한데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 장비에 소요되는 운영 유지비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제비로 우리 과제에서 현금으로 구매했거나 또는 현물로라도 우리 과제에 투입한 그 시설과 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비만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준다. 현금, 우리 과제로 현금 구매했거나 현물로라도 투입한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비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질문을 나중에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그 경과 연수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투입되는 장비기는 한데 현물로는 계상을 못했다. 그리고 그 투입되는 장비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어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물로는 못 넣었지만 투입되는 장비라는 게 계획서나 이런 걸로 입증이 되면 걔네들까지도 운영 유지비로 쓰는 거를 허용은 해준다. 그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재료비는 시약 재료 구입비, 관련 부대 비용, 또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다. 연구 활동비에 보면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워서 제가 연구 활동비는 좀 간접비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뒤에 그 두 페이지 넘어가면 간접비 항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가 있어요. 간접비에. 간접비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가 있고 연구 활동비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가 있어요. 용어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비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조사 분석해서 전략 수립 비용 등과 같이 그야말로 내가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구 개발 결과에
성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연구개발비인데 상대적으로 간접비에 나와 있는 출원 등록 유지비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을 내가 권리 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행정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비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져보면 얘는 연구개발비가 아니에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잖아요. 행정비용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연구개발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비용이지만 그간에 수고했으니까 요 비용까지는 해줄게. 다만 간접비로, 직접비로는 안 되겠고 간접비로는 해줄게. 이런 거고, 창출을 위한 활동비는 그야말로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비에 연구활동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시회 참가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시회를 참가하면서 전시회 참가비를 쓸 건데 연구활동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 참가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전시회를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지금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쟁사는 어떻게 신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지, 요새 MZ 세대들은 어떤 거에 이렇게 필이 이렇게 생겨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동향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거를 내가 연구개발 결과에 뭔가 반영을 시키기 위한 전시회 참가 활동은 연구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시회 참가비는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제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이제 홍보 또는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가를 하면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이렇게 막 프린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나눠주고 마케팅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연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연구 개발은 다 끝났고 그 비용은 이제 홍보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연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연구 개발비가 아닌데, 다만 과학문화 활동비라는 요 간접비 항목으로 간접비로는 이런 홍보와 관련된 비용은 쓰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비도 그 용도에 따라서 비목의 성격이 바뀐다. 직접비인지 간접비인지. 예. 생각보다 불인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용어가 이제 어떤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2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비율 관련된 게 여기 나옵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 그러면 이걸 내가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지를 집계를 잘 해야 돼요. 집계를. 그죠? 그래야 직접비의 40%가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내가 체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기술 도입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딱 보니까 그래, 기술을 도입해. 그러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뭐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 보구나. 뭐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전문가 활용비. 그래, 얘는 내가 잘 알아. 내가 많이 쓰는 비용이야. 그래. 전문가 활용비도 그래, 외부에서 도움받는 거니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근데 세 번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얘는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거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뭔가. 저도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구과제 하시면서 그 용역 나가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컨설팅이든 용역이든 어느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용역비 나갈 때 그 중에 용역비 나가는 것 중에 우리 재료비에 시제품, 시작품, 제작, 용역 나가는 거 뺀 나머지 용역비,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를 뺀 나머지 용역비가 그냥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세 가지 것들을 집계를 해서 직접비의 40% 넘는지를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회의비, 출장비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도 소프트웨어가 또 나오네요.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실 운영비에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냐면 연구실 운영비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연구실 운영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랑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좀 편의상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출신이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인데요. 인문계 출신인데 이게 인문계 출신도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무용 소프트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는 웬만하면 쓰기 어려운 소프트웨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도 좀 편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하나 방법일 것 같고요. 이 연구실 운영비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밖의 비용 중에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 정부 과제에서 우리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는구나. 야, 진짜 좋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공공요금 그런 거냐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는 케이스인데 우리 과제가 만약에 해상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하는 과제라고 해봐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예요. 그래서 요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서해안 모래사장에다가 이 풍력 발전기를 탁 꼽았다는 얘기예요. 꼽았더니 안 돌아가네, 얘가.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따다가 풍력 발전기에 딱 꽂고 또 이 풍력 발전기가 ICT 기술이 좀 결합된 그런 풍력 발전기로 개발이 된 거여서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 서비스 사업자한테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 달에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어디로 고지서가 나오냐? 요 풍력 발전기에. 요 풍력 발전기에 전기세,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요런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다. 절대로 우리 회사나 우리 공장이나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 부과된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연구수당은 책임자,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런 얘기고, 보안수당은 보안과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일부를 위탁할 때 쓰는 비용이다.
근데 제가 위탁연구개발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탁연구기관에 가끔 보면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위탁연구기관에 기업이 들어간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탁연구기관이 되면은 연구개발비를 이 규정과 똑같이 써야 돼요. 이 규정대로 연구개발비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그 비목 그 구성되어 있던 표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윤이 있었나요? 이윤? 그 직접비, 간접비만 있었지 이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예산 항목에 없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업이 위탁연구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윤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위탁연구기관은 성과물의 소유도 못 하잖아요. 주관기관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소유도 못 하고 이윤도 못 챙기고 나는 여기 왜 있는 거냐는 거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위탁연구기관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넌센스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려고 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든지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위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안 맞는 거다. 뭐 규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간접비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인데 인력지원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냥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쓸 수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뭐 써도 되겠지.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아니에요. 아니고 영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은 쓸 수가 없는 비용이다.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간접비로라도. 왜냐하면 연구 지원 인력이라 함은 대학, 출연연, 특정연에 연구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연구 지원 인력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력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이나 다른 일반 기타 비영리 기관의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간접비에 인력 지원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는 한데 원래 규정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지원비는 뭐 안전관리비나 보안관리비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고요. 성과활용 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 뭐 출원 등록비 이런 거 쓰실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조금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거는 제가 과감히 좀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환급 가능한 부가세, 관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뭐 중복 비용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된다. 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의 뭐 계열사 간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서로 독립적인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실체 간의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 원래 거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방이 독립적이지가 않을 때 뭐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쓸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또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쓰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쓰는 비용 인정 안 되겠죠, 당연히. 또 컨소시엄 간에 쓰는 비용, 우리 수행기관 간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간 공동기관 간에 쓰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쓰는 비용도 안 되고 우리 수행기관 간에 쓰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아래 요 몇 가지 부분은 예외적으로 내부 거래, 수행기관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 내가 주관인데 만약에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공동기관에 연세대학교에 뭐 공동실습장비센터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구축한 그런 시설 장비인 거죠. 내가 그 연세대학교가 아무리 우리 같은 수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동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은 수행기관 간 거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시험검사 분석에 소요된 비용들 쓸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 밖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증명자료 갖춰야 된다. 검수해야 된다. 사업기간 중에 사용해야 된다. 연구비 카드 써야 된다. 계좌이체, RCMS를 통해서 거래처로 직접 계좌이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된다. 여기는 읽어보시면은 뭐 되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연구개발 기간 내에 결과에 부착되거나 반영되면은 기간 내에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고서 발간 비용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정산 수수료라든지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종료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결과물이 연차 보고서, 연차가 끝나야 연차 보고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이 종료 이후인 것들. 정산 수수료. 그럼 정산 보고서가 결과물인데 정산 결과 보고서는 당연히 과제 기간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빼고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료 이후에 결과물이 나와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런 것들 빼면은 모두 과제 기간 이내에 결과에 투입되거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격 증빙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계산 기준 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뭐 보시면은 우리 참여연구자나 근접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 계상률은 우리가 연구비로 쓰는 그 인건비 나누기 그 분의 연 또는 월 급여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을 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 그러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인건비 계상률을 적용해서 인건비 지급하면 되냐? 기본급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우리 노사 협약상 등에 따라서 회사 또는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가 된 비용, 그런 성격의 비용은 다 인건비 대상의 급여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들은 빠지고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들 그런 거는 다 인건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참고사항은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요런 이제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 사례는 그 혁신법 매뉴얼에 보면은 그 Q&A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 Q&A는 참 괜찮네. 한번 꼭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좀 따다 놨어요. 그래서
혁신법 매뉴얼에 나오는 모든 Q&A를 여러분들이 다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좀 발췌해 놓은 요 Q&A만이라도 꼭 한 번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용은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학생인건비는 뭐 우리 학교나 출연료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쓰시는 비용인데 학생인건비 이제 최소 계산 기준이 있어서 요 해당 금액보다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학생인건비는. 시설 장비비의 경우 1억 이상, 3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냥 구입하시면 안 된다. 그냥 구입하시면 안 되고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1억 원 이상이냐 3천만 원 이상이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따진다 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따진다? 공급가 2,800만 원짜리 장비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공급가 2,800만 원짜리 장비? 예. 여기 금액은 우리 연구개발비 규정에 나오는 대부분의 금액은 다 부가세 포함시켰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공급가 2,800이면은 부가세 포함하면 3천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요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의 대상이. 최근에 지금 저희 정산하는 것 중에 9,800만 원짜리 장비가 있는데 얘가 국가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았거든요. 공급가 9,800만 원짜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 안 돼요.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그 과제에서 9,800만 원 불인정 나오게 생겼습니다. 예. 걔도 왜냐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고 요 절차를 누락했다? 불인정이에요. 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장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재료비는 뭐 별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구 활동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도 설명드렸던 거, 회의비, 식대 설명드린 거고 출장비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그 출장비 받은 것 중에 식대를 만약에 받았는데 출장지 그 기관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 그러면 내가 식대 받은 거는 이렇게 토해내야 됩니다. 스스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짜로 밥을 먹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식대는 빼야 된다. 또는 우리 뭐 어디 행사 같은데 행사비 이렇게 하면서 그 행사 참여하면서 이제 식대 같은 거 이렇게 다 받으셨는데 그 행사 안내문에 보니까 중식 제공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중식 부분 빼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 뭐가 박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공급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야 된다. 6개월 미만으로는 공급 안 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제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정산을 어떻게 했냐면 남은 과제 기간 3개월분만 인정을 하고 기간 넘어가는 나머지 3개월 부분은 예전에는 불인정을 했었어요. 혁신법 이전에는. 근데 혁신법 도입되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공급사가 6개월 미만으로는 공급을 안 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 6개월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해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급사가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 놓은 걸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은 해주겠다. 그 기간은. 다만 종료 2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네, 그거는 의무 사항이고. 그 밑에 내용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한번 요거 새로 개정된 내용이었었는데 작년에 한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요 밑에 부분 요거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수행기간 간 거래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뭐 거의 비슷해요. 수행기간 간 거래랑. 아까 제가 수행기간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도 안 돼요. 원칙은.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도 주면은 안 된다. 그게 원칙이고, 다만 요 두 가지 케이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어떤 케이스냐? 잘 보세요. 일단은 내가 비영리 기관이어야 돼. 돈 주는 내가 비영리 기관이어야 되고, 돈 받는 그 전문가의 소속 기관도 비영리 기관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이 그 비영리 기관의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 소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비영리, 그 사람도 비영리 소속, 거기에 부서가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을 때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또 요거는 내가 비영리 기관인데 우리 기관 내 사람한테 줄 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기관의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내부 거래지만 줄 수 있다. 다른 부서 사람이면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무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비영리 기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리 기관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면은 안 된다.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 지급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Q&A는 넘어가도록 하고, 연구수당은 다 비율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특정인이 70% 이상 받아가면 안 된다. 뭐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 넘어가면 안 된다. 원래 협약 금액보다 더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처음 나오는 거는 수정 인건비의 20%까지밖에 못 쓰고 그 이상 쓰면 안 된다는데,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 인건비는 계획서상의 예산 인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 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실사용 인건비 기준으로 20%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건비 예산을 1억을 잡아놔서 연구수당 예산을 1억의 20%인 2천만 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건비를 1억이 아닌 7천만 원만 썼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쓸 수 있냐? 7천만 원의 20%인 1,400까지만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 기준으로 인건비의 20이 아니라 실사용 금액 기준의 수정 인건비의 20%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수당은 간접비도 마찬가지고 연구수당도 마찬가지고 단계 기간 내에서는 자동 이월됩니다. 단계 기간 내에서는 연구수당이든 간접비든. 그렇지만 연구수당, 간접비 둘 다 마찬가지로 단계 간에는 이월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는 금지다. 이월이. 1단계 내에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는 금지. 안 되는 거다. 승인사항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안수당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간접비도 뭐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뭐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뭐 직접비 사용 비율 연동,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거예요. 50% 초과냐, 50% 안 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간접비를 얼마만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간접 비율의 조정,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간접비 증액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시 비율 내에서는 증액도 가능한데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연구수당 간접비의 직접비 사용 비율 연동되는 거 말씀을 드렸을 때 직접비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간접비의 사용 비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지바로 사업과 RCMS 사업이 달라요. 수식이. 기본적으로 이지바로 사업은 전 단계 2월금까지 고려를 해서 사용 비율을 따진다. 그리고 RCMS 사업은 전 단계 2월금이 얼마였던지 간에 걔는 안 따져. 본 예산, 이번 단계 본 예산만 가지고 따지겠다, 비율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지바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접비 사용 비율 그거 구할 때의 직접비 사용 비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 단계 2월금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전 단계 2월금 빠져요. 분모 부분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가만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복잡해는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건비의 20%, 직접비의 40%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직접비에 현물은 포함되는 거냐, 인건비에 현물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아까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따질 때는 현물 포함된 금액 기준이고,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얘기할 때도 현물 포함되는 개념이고, 또 이런 것들은 현물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엑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수식 같은 거 관리를 하실 때, 비율 관리하실 때, 요 항목들별로 현물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요 표 보시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 유형별 계산 기준인데요. 영리기관에 대해서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 아까 연구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비용을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고요. 근데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때 크게는 소모성 비용 하나랑 또 하나는 비소모성 비용 하나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소모성 비용은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이제 구분을 하시고요.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은 예를 들어서 종이, 펜, 잉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된다. 필요한 만큼. 과도하게 사시지만 않으면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된다.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간에 필요한 만큼 인정된다. 거기에 반해서 소모성이기는 한데 사무용품이 아닌 일반 소모성 비용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의 세제, 실험실의 장갑, 과제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업이라면 못 산다. 사면은 불인정이다. 그러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좀 너무 좀 이렇게 과다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은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은 아예 못 사게 그냥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소모성 비용은 끝났고 이제 비소모성 비용. 비소모성이란 뭐냐? 내가 아무리 써도 한 1년 정도쯤 간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소모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냉난방 및 환경 유지 기기, 비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PC, PC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 살 때는 별지 협약 당시 때, 협약 체결 당시 때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기재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별지 서식을 제출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 네. 이제 뭐 이런 비품류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런 게 이제 좀 그 민감하지가 않은데 우리 그 PC류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PC는 통상 연구 장비로 분류를 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로 분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서버급 이상의 PC류 등 이런 것들은 아니면 고사양의 그 과제 전문 사용 용도로서의 그런 고사양 PC 같은 경우는 연구 장비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PC류는 연구실 운영비로 들어가서 협약 체결 당시 때 별지 서식에 그 내역이 기재가 돼 있어야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인정이다. 네. 물론 계획을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당초 계획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별지 서식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써놨다.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얼마짜리 단가를 몇 개를 살 건지를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그거에 맞춰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써놓고 그냥 대충 사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연구실 운영비 설명드렸고요. 협약 변경 사항, 협약 변경 사항일 때는 사전 승인을 받거나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구분이 되는데 연구개발비 뭐 총액 변경 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고요. 간접비 총액 증액될 때 아까 그 고시 비율 내에서는 사전 승인 받아서 총액 증액 가능했죠. 간접비도. 아까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변경될 때 승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비가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3천만 원 이상짜리를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요. 계획을 했는데 걔를 안 사게 됐다. 내가 5천만 원짜리 장비를 사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샀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아 있던지 그래서 반납액으로 5천만 원이 가던지 그렇지 않고 5천만 원 아까우니까 내가 다른 거라도 좀 내가 살게 내 재료비로라도 소진을 할래 그러려면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사기로 한 거 안 살 때도 승인 받아야 돼요. 안 사기로 한 거 살 때도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런 얘기다. 그리고 아까 연구실 운영비 그 영리기관에 연구실 운영비 계획 변경될 때 승인 받아야 되고 또 직접비 2월 할 때, 그러니까 단계간 2월 할 때 그때도 승인 받아야 된다. 사전 통보 사항은 뭐 참여 연구자 변경 이런 것들은 통보 사항이다. 좀 다소 경미한 사항들 이런 것들 그냥 통보만 하면 된다.